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74살 정복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집도 그 땅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에 몇 억 정도 예금이 남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라 저는 절대 그 가치를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마지막 자산이니까요. 요즘 들어서 아들 내외가 절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엔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집안에 있어도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말을 줄였고 아들은 뭔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이 짧아졌고요. 그래도 다들 바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믿기 힘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들은 그 한마디, 제 평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배신감과 동시에 아주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언제까지나 참고만 살 순 없다는 거리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둘은 제가 거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야. 내가 아는 원장님한테 얘기해놨어. 치매 진단서만 받아오면 요양원 입소 바로 된대. 어머니 집이랑 예금만 정리되면 우리도 이제 전세 탈출이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찍어 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더군요. 말도 숨도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 몇 분간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날 밤 말없이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권리증, 예금 통장, 보험 서류까지 하나하나 다시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되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리를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이라 믿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재산을 명의에 이전하거나 처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분은 눈을 잠시 감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무슨 사정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길 원하시죠? 고개를 끄덕이니 그분은 신중하게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도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보기 시작했고 자주 가던 미용실도 안 나가고 휴대폰도 번호 변경과 해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 사는 옥분 씨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시네. 괜찮으세요? 순간 망설이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옥분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병원 그쪽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치매 아닌데도 진단서 만들어줬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불법이고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작은 수첩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 며느리가 다녀온 시간, 아들이 언급한 원장 이름, 병원 근처를 일부러 지나며 직원들의 얼굴과 출입 시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치매 진단요?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기억력도 판단력도 아직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다정한 얼굴로 말을 걸어왔고 아들은 저녁마다 짧게나마 대화를 시도하더군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친절함이 진심이 아님을 느끼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마음속 결심이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우연히 들려온 아들의 전화 통화가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내일 오후 3시에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정말 실행에 옮기려는구나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부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병원 간다고 했지? 어떤 검사인지 미리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이에요, 어머니. 다들 요즘 한 번씩 받는다네요. 그 한마디로 제게 남은 기대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조용한 골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왠지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 원장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 요즘 기억력에 문제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자녀 이름은 기억나시죠? 오늘 날짜는요?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둔 것처럼 보이는 진단서 용지를 꺼내더니 결국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정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진단서를 스캔해 메모리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엔 옥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병원 원장이 그 사람이 맞나요? 맞아요. 그 병원 예전에도 이상하다는 소문 돌았어요.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가족 간의 문제를 넘은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제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외벽 간판, 내부 사진은 물론 접수 시간, 원장의 말투, 진단서 발급 시점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파일은 메모리 카드에 정리해 업로드했고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사본까지 첨부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진 본인에게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가족과 의료진이 공모해 입소를 유도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모든 증거는 동봉하였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미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날부터 저는 조용히 집과 예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사후 제 명의로 된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통장에 약 4억 2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집은 미리 알고 지내던 중개인을 통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급히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뒤 잔금일을 맞춰 이사 준비와 함께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은행엔 따로 말하지 않고 제 명의의 비상금 통장 2개를 새로 개설해 큰 금액을 나누어 이체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액은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에 따로 넣어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인터넷 뱅킹도 못하는 줄 알았겠지만 실은 손주 용돈 챙기려고 몇 년 전부터 다 배워뒀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아들 부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저는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던 시각 짐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알아본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공과금 해지, 우편물 정리, 주소 변경까지 미리 준비해둔 리스트대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이미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였고 전화도 초인종도 더 이상 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발견한 건 단 하나. 제가 남긴 손편지였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은 거다. 더는 너희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법적으로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변호사에게 확인한 아들은 집도 예금도 모두 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한 얼굴로 온 동네에 저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를 꺼내 신고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걸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정상인을 상대로 치매 의심 진단을 발급한 사례라며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확인 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무력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아들 내외의 싸늘한 눈빛을 보며 살던 그 집보단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시장에 다녀오고 소박하게 밥을 지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니 이게 평온이라는 거구나 싶더군요. 전화기도 끊었고 주소지도 바꿨고 모든 게 나름대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게 어쩌다 아들 사진이 떠오르면 잠시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날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소문이 심상치 않네요. 며느리 쪽에서 치매 환자가 재산 팔아치우고 도망갔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뛴 신고도 아직 조사 중인데 그보다 빠르게 제 명예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마을에서 함께 봉사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병원 예전에도 말이 좀 있었어요.
몇 마디만 나눠도 치매 진단을 쉽게 내린다고. 동네 어르신들 중에 억울하게 진단받은 분도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조용한 평화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내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멀리 몸을 피한 것뿐이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저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지 피하는 게 아니라 밝혀야 할 일이 있다고. 며느리 쪽에서 떠도는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이한 내용으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판정받은 노인이 도망갔다는 말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엄마가 병원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진단이 확정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진단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엔 며느리와 단둘이 갔고 진료는 채 5분도 되지 않았으며 의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진단서도 며느리가 들고 나왔기에 저는 내용조차 몰랐던 겁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 환자 기록을 요청하자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했지만 제가 직접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말하니 그제야 복사본을 보여주더군요. 그 진단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등도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의심, 보호자 요청에 따라 요양원 입소 권장.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떤 검사도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니 의사는 제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기 바빴습니다. 그 진단이 진료가 아닌 계획된 이야기였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쯤 이 병원이 진단서 발급 기준 문제로 행정 경고를 받은 적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기 위해 그들은 절 서류상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보건복지부 민원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이전엔 단순한 제보였다면 이번엔 관련 기사 출력물, 진단서 사본, 병원 정보까지 정리해 정식으로 의료법 위반과 진단 남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 앉아 서류 복사본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제 자식과 며느리가 함께 저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반가움보다는 낯설미 먼저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말투는 건조했고 안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뒤통수 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상처를 입은 건 저인데 되레 화를 내는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건 병원에서도 확인된 거잖아요. 그 진단서로 요양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지시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진단서 너는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단서가 있는 이상
어머니 말보다 그게 먼저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이토록 서글프고 잔인한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병원 나중에 혼자 가서 확인해 봤어. 내가 받은 진단서엔 중등도 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의심, 보호자 요청에 따라 요양원 입소 권장 이라고 적혀 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검사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어. 의사는 내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고 내 아내 말만 듣고 끄덕이기 바빴어. 말끝을 맺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설명도 더는 의미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망간 노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더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요. 아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본과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녹음해둔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녹음 속에는 의사와 며느리가 나누던 조용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치매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가정사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조작이고 범죄였습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 민원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병원의 진단서 발급 절차에 대해 정식 행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겐 아직도 제가 만만한 존재였나 봅니다.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의사의 개인적 착오였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진단서 사본도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상대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고 의사는 자리를 비웠다며 법무팀에서 연락드릴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신고 포상금 접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사안을 묻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땐 너무 예민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부터 어머니가 자꾸 멍하니 계셔서 저도 병원 얘기 듣고 망설였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게 치매 진단서 위조의 이유가 될 수 있니?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 거 될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순서만 좀 바꾼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진단서 위조, 명예 변경 시도, 재산 침해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물었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병원 진단서, 실제 명예 변경 시도 정황까지 있으면 형사 고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증거 보완만 잘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예금을 전부 노년 자산보호 신탁으로 이전 신청했고 아파트 매각 대금도 본인 보호 신탁 계좌에 별도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예금,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던 7억 원대 주택 매각 자금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소형 원룸 건물 일부를 제 명의로 조용히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처였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주소지도 정리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 듣기로는 며느리가 동네에 우리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다더군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통화 내역, 그리고 명예 변경 시도 흔적까지 모두 모아 법률구조지원단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줄은. 그 말들, 제가 며칠 전 거실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느꼈고 지금도 다시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선을 넘는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갑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받았던 진단서를 다시 확인하고 두 곳의 다른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사실 저는 진단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의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검사 없이 진단서를 받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정식 검사를 받았고 검사 예약도 쉽지는 않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두 병원 모두에서 정상 소견이라는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증거 정리였습니다. 요양원 상담 내역, 병원 통화 녹음 파일, 며느리와 나눈 통화 녹음, 아들이 명예 이전을 시도하며 남긴 서류 초안, 은행 상담 내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문자와 증언. 증거는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쌓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말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떠난 뒤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 혹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분이 집을 팔았다면 무효 아니냐며 돌려받을 방법을 캐물었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가 치매 환자라는 그 허위 진단서를 붙잡고 재산을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노인학대 전문 신고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후 고소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적, 형사적 대응 모두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지인을 통해 소식도 전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집도 결국은 우리 거 아니었겠어요? 그 모든 연락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거실에서 들은 그날 알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 제 손에는 정리된 서류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두 곳에서 발급한 정상 진단서, 기존 병원의 통화 녹음 파일, 명예 변경 시도 관련 서류, 치매 진단 조작 정황 자료, 지인들의 문자 및 증언과 요양원 관련 계약 초안, 고소장은 간결하게 작성됐습니다. 의료 진단서 조작, 사문서 위조,
노인 재산 침해 및 정신질환 악용 시도, 그리고 별도로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기관 제보 및 신고, 포상금 접수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는 다른 노인이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법률구조공단 창구에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 드물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참고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반격은 시작된 겁니다. 다음은 그들이 치른 대가와 되돌아온 인과응보의 순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병원 측에 대한 행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이미 같은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진단 과정이 녹음된 정황까지 더해져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의료인이 가족의 요구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번 건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외부 진단 기준 미준수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해당 의사는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조사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그 진단서를 근거로 명예 이전을 시도한 정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에게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셨고 제가 대신 관리하려던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대신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손대려 한 시도입니다. 며느리는 동네에 떠돈 이야기들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률적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지인 몇몇 측에는 치매 환자가 재산 팔아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제가 직접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몇 차례 문자를 보냈고 아들은 연락이 닿는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땐 저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더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진단서 악용, 명예 이전 시도까지 그 모든 건 단순한 지침이나 오해로 포장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에게 합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사과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회신했습니다. 용서는 제 감정의 몫이지 법의 몫까지 대신할 순 없습니다. 한 달 후 병원으로부터 공식 사과문이 도착했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저는 신고 포상금 일부도 지급받았습니다. 그 돈은 크지 않았지만 저에겐 충분한 상징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누명, 그 말도 안 되는 딱지가 이제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증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갔고 저는 제가 선택한 작은 공간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날 들었던 말이 또렷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리자. 우리한테 짐이잖아. 이젠 편하게 좀 살자.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을지 몰라도 제겐 살아있는 상처였고 결국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며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하루하루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 생각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저는 참 오래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주던 것도, 말없이 견디던 시간도, 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넘기고 또 넘겼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실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지금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예금 통장도 제 손에 있고 전화도 주소도 모두 바꿔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기를 꺼놓고 잠잠한 오후에 라디오를 켜면 가끔은 젊었을 적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젠 연락도 끊겼고 저 역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제가 겪은 감정을 언젠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무조건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건 단지 나이가 드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삶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며 나도 이런 상황인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언제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위해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지금 매일이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평화가 깃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제 이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비로소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았던 시간도 외로웠던 순간도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인생 저는 더 이상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도 분명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요.